매매를 일단은 줄여야겠죠.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물 타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제일 못 버틸 때,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가 저점인데 그때 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버텨라. 달물결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계좌들 보면 막 마이너스 났다 하면서 막 요즘 막 자조 섞인 뭐 그런 밈 짤 같은 거 막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금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어 막 하면서 막 웃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사는 거 보면 대부분도 레버리지를 막 2배, 3배, 막 인버스인데 3배 쓰고 막 이러잖아요. 네. 왜 이렇게 레버리지 막 개별 종목 이렇게 빠진다고 보세요?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목돈 사용될 일도 많고 이제 앞으로 이 5년, 10년, 20년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정보도 많고 2022년에도 뭐 이제 미국장 끝났다 이런 말들이 많고 네. 지금만 하더라도 이런 지금 사태가 장기화될 거다 이런 말들도 많으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닥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승장일 때는 그 수익을 최대한 빨리 극대화하고 싶은 욕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종목에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정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는 좀 삼가시는 것이 좋고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대부분 단기 투자를 위주로 레버리지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맞습니다. 운으로는 맞출 수 있지만 계속 그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한번 삐끗하면 어마어마하게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저번에 보니까 3배 레버리 써가지고 네. 뭐 며칠 만에 52% 빠졌는데 다음날 다시 또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하루만 늦게 팔았으면 회복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좀 과한 레버리 쓰면 네. 좀 견디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미 썼어요. 이미 썼고 이미 계좌가 마이너스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에 대한 그 인간이 좀 네. 참기가 힘든 게 더 크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잖아요. 뭐 이미 뭐 계좌에 마이너스 40%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작가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사실 이미 매매를 단기 투자로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조급함 때문에 단기 투자하고 뭐 매매를 너무 많이 해서 깎인 경우에는 매매를 일단은 줄여야겠죠. 매매를 줄이고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재정비를 해보고 예를 들어 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금 이 비중을 낮추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 지수 ETF에 이미 투자를 했고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했으면은 일단은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뭐 알바라도 해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뭐 어떤 분들 막 폐지 주어야 된다고 그런 거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냥 차라리 그냥 네. 그렇게 본업을 하자. 뭐 네. 차라리 돈을 벌고. 이제 투자 원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반등을 언제 하고 뭐 예전에는 이 정도 기간 뒤에 반등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10,000원이라도 더 벌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더 해라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요번에 그 2022년, 23년에서 막 금리 엄청 올라갈 때 진짜 네. 막 이자가 막 100, 200 늘어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 버티겠다고 해서 판 사람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알바를 하든 해가지고 계속 버텼더니 또 금리 내려가면서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항상 보면은 제일 못 버틸 때,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가 저점인데 그때 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버텨라. 근데 막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고 뭐 아까 말씀하신 지수 ETF로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빠지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요? 물 타고.
아, 그쵸. 그건 물타기 이런 거 안 하세요? 아, 저도 물 많이 타죠. 물 많이 타고 특히 2022년도에는 물도 많이 타고 했었는데 저는 물 타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네. 그런 거에 물 타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하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 손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버틸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 물타기 뭐 전에 막 빠지면 막 갈아타려고 하고 뭐 단타하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네. 또 패닉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라갈 때도 패닉에 빠지는 거지만 빠질 때도 패닉에 빠지는 건데 네. 주식 투자하는 게 결국에 다 이 뭐 마음 수양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예. 그 마음을 좀 감정 다스리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좀 냉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혹시? 이런 심리가 자연스럽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손실에 우리가 수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고 손실이 우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0만 원 손실을 내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것들 뭐 손실을 겪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 하락장에서는 더 부정적인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기사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차트에서 이미 보여져 있으니까 하락하는 그런 앞으로 비관적인 전망에 대한 설득력이 더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이 원래 하락장에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무게가 가게 되고 손실에 대해서도 아픈 게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마음 수양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은 돈 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런 차일까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시황 그리고 앞으로 이 하락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국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뭐 인구 구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인구가 뭐 이민을 뭐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인구 구조가 앞으로 10대, 20대 인구가 20년 뒤에는 뭐 30대, 40대로 가는 거는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인구 피라미드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생산성이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좀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손실보다 옛날에 더 많이 잃었었던 적도 있나요? 예, 그렇죠.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사실 크게 상승했긴 했지만 그때는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 단타하고 막 예, 그렇죠. 단타하고 뭐 추세 추종 매매법부터 네. 해서 뭐 장기 투자해야 맞아요. 된다, 이 트레이딩 그 뭐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백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까지 뭐 온갖 투자 방법론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 매매 횟수가 엄청 많았었는데 점차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잡히면서 매매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사실 2022년도에는 거의 팔지도 않고 계속 사기만 하게 됐고 2020년도, 21년도에는 뭐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이 상승장에서도 크게 손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안 팔고 계속 모은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이 쓴 책 그 20대 의사 닮물결의 미국 주식 투자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S급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막 찾고 물어보러 다니는데 실제로는 의외로 되게 가까운 데 있다. 요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에 많이들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급해서 단기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급해서 그러는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급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도 결국에는 조급해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고급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현혹시키는 곳들이 많죠.
네. 예를 들어 뭐 문자로 스팸 문자로도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주겠다고 뭐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카톡방을 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인 누가 주식이 오를 거라더라 뭐 이 내부자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런 소문들도 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정보라는 게 사실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정확해야겠죠. 정확한 정보들은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업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공식력 있는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되게 양질의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이제 뭐 이런 온갖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 택배 상자 왔습니다 하면서 딱 클릭해 보면은 뭐 그 밑에 네. 링크가 막 붙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에 그만큼 사람들이 네. 현혹되니까 그런 걸 또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벌겠다는 거 이런 욕심이 꼭 그렇게 좀 탈이 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네. 지금 기회로는 어디가 더 낫냐? 왜냐면 네. 지금 국내 주식이 조금 저평가다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장기 투자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공시가 나옵니다. 그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공시들, 네. 유상증자라든가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게 뜬금없이 나오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다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불안해서 투자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고 요새는 그래도 그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면서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쉽게 될지 개선이 순조롭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죠. 이제 출산율은 0.6, 0.7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2024년 말에 저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초고령 사회란 그 노인 인구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20%가 넘었을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이미 진입을 했고 지금은 사실 시작입니다. 지금 뭐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지금 건보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노년층들이 많아지고 생산 가능한 그 생산 연령들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상승하는 노년층들의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는 폭이 지금은 좀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고 2030년부터 이게 폭이 엄청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가 진짜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주어진 5년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뭐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한계가 있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 뭐 그런 것들이 다 미국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만한 인공지능 기술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미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을 그 위기를 극복하기라는 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내 우리 한국의 전망이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을 좀 응원은 하지만 투자는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하면은 지금 조금 그래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유 자금이라면 아예 레버리지로 지수 ETF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 말고 오히려 이제 반등하거나 또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은 그 연평균 15%는 조금 아쉬우니까 레버리지로 지수 투자를 하자.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섞이는 지수에 투자하는 거니까 리스크는 낮은데 낮은 리스크만큼 수익률도 나쁜 거잖아요. 예.
이거를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상쇄하는 거면 이게 약간 부동산 투자랑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좀 걱정이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 좀 상승할 것이다로 보시는 거죠. 위험이 레버리지 지수 ETF의 위험은 그 닷컴 버블급의 이제 상황이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 나스닥 100 지수가 예를 들어 닷컴 버블일 경우에는 70% 가까이 지수가 그러니까요. 빠지기도 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힘들죠. 네. 예.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뭐 5%, 10%, 20% 정도 빠지는 거야 괜찮지만 20% 빠져도 죽어나죠, 사실. 네. 근데 이제 뭐 한 3, 40%에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엄청 뭐 그걸 기반으로 한 뭐 건축 회사들이든 건설사든 개개인이든 엄청 많이 힘들 텐데 그럼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50%, 40%, 50% 빠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미국 지수도 70% 가까이 빠지는 일은 사실 많이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과거는 엄청 큰 버블이었고 지금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낮은 가능성을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절대 빼지 않고 쭉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의 금액에서 하면 되겠죠.